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21번째 시간 2부가 돌아왔습니다. 저희도 일부 버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내보내지 말자.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우리 살 깎아먹기 같아 이거는. 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여러분도 좀 이 뭐랄까 이 지적 허영, 지적 위선에 너무 좀 눌려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을 좀 편하게 놔드리는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묶여 있어서 그걸 좀 풀어드리는 의미였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2부는 진짜 조금 이제 무게 있게 가겠습니다. 네. 조금 여러분이 딱 들으셨을 때 감탄사가 나올 만한 이야기. 네. 그렇게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처럼 쭉 가게 되면 저 후원하시는 분들이 돈을 못 내. 그럼 개인 계좌 불러드릴까요? 국민은행 59480 공안에 134458 네. 많이 넣어주세요. 네. 자, 그래서 2부에서는 정말 이 시의 매력 그런 것 좀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네.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시인들 얘기 조금 그러니까 시인들의 뒷얘기 말고 그러니까 네. 시인들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면 좋지 좋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시라는 게 뭐 인류의 원초적인 우리가 최초의 뭐 문학 작품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일부에서 했고요. 네. 시의 매력, 시만이 갖고 있는 매력, 이게 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정민현님은 시의 매력은 뭐예요? 시의 매력은 그 어떤 해석인 거죠. 해석,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네네네. 그러니까 함축적이니까. 상상하게 되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어떤 의미로 시인이 썼을까?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슬이 뭘까? 그렇지. 한다는 이슬이 거죠. 뭘까? 뭘 놓는다는 거지? 뭐가 일어난다는 거지? 이건 1부에서 우리가 끝냈습니다. 정민현님. 그쵸. 경고. 우리 돈가스님은 시의 매력은 뭘까요? 저는 짧은 글에서 되게 큰 울림을 만들어낸다는 게, 그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 멋지다, 저런 말. 아유. 별거 아니지 않아? 그래? 난 멋있는데. 짧은 글에서 큰 울림. 예. 짧은 글, 큰 울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시의 매력 여러분 다 틀린 거예요. 자, 우리 정박님의 정답 공개합니다. 아니 뭐 시도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죠. 네. 뭐 한마디로 즐거움을 주고 또 한편은 가르침을 주니까. 즐거움 앤 가르침. 즐거움, 쾌락을 주고 또 가르침, 교육을 주고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준다. 그게 바로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걸 중요한 이제 매력 아닌가. 엔포테인먼트라고 하거든요. 네. 엔터테인먼트랑 인포메이션이 섞여 있는. 인포테인먼트인가? 네. 예. 에듀테인먼트, 인포테인먼트. 네. 여튼 그래서 즐거움과 가르침이 있는. 네. 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대표적인 게 이렇게 말로만 하면 실감이 안 오잖아요. 뭐 시가 왜 즐거움을 주냐. 뭐 들어보니까 하나도 모르겠고 난해하고 대신에 이런데 아니면 또 감정이 뭐 시인하면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좀 청승맞다. 맨날 뭐 울고 뭐 달을 바라보고 눈물을 짓고 너무 청승맞지 않냐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단 시인은 좀 말라야 돼. 뚱뚱한 시인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렇네요. 좀 마르고 약간 핏빛 없고 얼굴에. 맞아. 창백하고. 그리고 좀 뭔가 어둡고. 그렇지. 머리는 좀 길어야 돼요. 네. 주름도 많고. 넘버서리에 나오는 시인 같은데요. 대체로 그렇잖아요. 맞아. 막 머리가 길어야 돼. 뭔가. 이상 시인도 보면. 이상 시인도 있구나. 그러니까 폐병 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맞아. 폐결핵. 뭐 이런 거랑 좀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시인. 근데 시인들이 이거 좀 뭐 얘기가 벗어나는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 돈을 잘 못 벌죠. 경제 수단이 뭐예요? 시가 돈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인들이 저주받았다는 게 아까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언자라든지 이런 대접을 받는데 네. 자본주의 소설은 그래도 원고지 장당 얼마라도 받는데 시는 사실 쓸 게 없잖아요. 시 한 편을 가지고 원고 제발 어떤 거는 한 줄 가지고도 시가 되는데 네. 이걸 길게 쓴다고 좋은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좋은 시도 아니고 이게 참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힘든 거죠. 저작권 같은 게 있나요, 시가? 저작권이야 뭐 당연히 있지만 그 예를 들면 소설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소설 자체로도 이제 많이 팔리기도 하지만 네. 또 소설은 뭐 영화화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써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시는 잘해야 이제 노래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도 흔치도 않을 뿐더러 시를 상업적으로 막 활용하기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보문고 같은데 한 줄짜리 이렇게 있는 거. 그거 되게 좋던데 근데. 그러니까 그것만 쓰는 거죠.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시집을 사보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좋은 시 있으면 그냥 어디다 그냥 하나 끄적이면 되는 건데 그걸로 이 시집을 굳이 사지 않아도 그치. 그냥 외우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80년대 우리가 시집의 전성시대가 1980년대거든요. 그 86년, 87년은 정말 베스트셀러의 시집이 나온 거예요. 그 시집이 진짜요? 영화도 된 거예요. 뭐죠? 그 바로 지금 장관으로 있는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 아, 이게 영화도 된 거예요. 영화가. 이 시집이 영화가 된 거예요. 그것도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됐고 네네네. 또 1987년에 나온 그 유명한 홀로쓰기. 홀로서기. 전국 대학가 카페들마다 홀로쓰기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서정일 맞아요. 시인이죠. 근데 그분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성희롱 사건에 말려가지고 지금 또 성희롱. 네. 지긋지긋하다, 진짜 네, 씁쓸해. 근데 문단에 그때 가지 마. 100만 권이 팔렸어요. 홀로쓰기. 홀로서기가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낸 출판사가 막 그 당시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시집을 내면서 확 떴죠. 그게 청하출판사인데 그래 확 떴다가 또 갑자기 또 위축돼 버렸죠. 결국 문을 닫았는데 즐거운 사라를 내가지고 막 소설을 내가지고 출판사 대표도 장석주 시인도 구속되고 이래가지고 참 이렇게 시집으로 떴다가 즐거운 사라로 또 결국 안 듣게 됐는데 그때 말고는 지금 이제 시집이 그렇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시의 매력, 즐거움을 준다. 그다음에 교육적인 뭐 이런 의미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 제가 보면 이 정지용 시인의 네. 말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말? 말. 호스. 예, 말. 아, 말. 네. 아. 말. 우리 짐승 말인데. 또 이상한 거 생각했니? 아니야, 그렇지 말 않아. 왜? 뭐? 말 좋아? 아니야. 일부에서 끝내자고, 일부에서. 야. 일부에서 좀 끝내자고, 민영. 네, 달리시죠. 네. 그러니까 이 정지용 시인의 말을 보면 이게 윤동주 시인이 정말 좋아했어요. 이 말을. 자기 동생에게도 정지용 시인의 모든 시 중에 최고의 시가 이거다. 말. 예, 동료라고도 하는데 뭐 어떻든 한번 동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말아, 다락 같은 말아. 너는 점잖도 하다마는 너는 왜 그리 슬퍼배니. 말아, 사람 편인 말아. 검정콩 푸른 콩을 주마. 이 말은 누가 난 줄도 모르고 밤이면 먼데 달을 보며 잔다. 이게 참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이 다락 같은 말이에요. 다락 우리 말이 목이 쭉 길지 않습니까? 높고 우리 집에서 다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락? 그렇죠. 다락 같은 말. 다락 같은 그러니까 말이요? 갑자기 그 느낌이 말이 1층, 2층 있는 느낌이 주지 않습니까? 말의 어떤 모습을 딱 이렇게 형상하고 뭐 말이 슬플 수는 없지만 바라보는 자기 자신이 이제 시적 화자가 슬플 수 있겠죠. 네. 보면서 목이 좀 삐죽하게 길면 우리 모딜리안이 그림 봐도 목이 좀 길면 좀 슬퍼 보이는 느낌, 위태로워 보이잖아요. 네. 목 짧으면 좀 웃겨 그리고. 그러니까 목 짧으면 단단해 보이잖아요. 최욱? 그러니까 목이 길면 좀 슬퍼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거고 목이 짧으면 아무래도 탁 달라붙어 있으니까 강해 보이고. 즐겁지. 그렇죠. 이 말은 누가 난 줄도 모르고 이 말은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왜요? 말이 지금 모든 동물은 이상 가족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밤이면 먼데 달을 보며 잔다. 말은 엄마 아빠도 모르고 누가 난 줄 모르고 이 바로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로 우리 갖고 있는 생각을 흔들어 주는 거죠. 모든 짐승은 사실 이상 가족이다. 왜 이상 가족이? 무심코 넘어갈 수 있잖아요. 말은 짐승은 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렇다. 이 말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 정말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얘들 처음부터 떨어져 있구나. 새끼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가 이상가족을 만든 거예요. 인간들이. 이 말에 대해서. 그런 어떤 느낌. 이거를 좀 이제 유종호 선생님은 인지에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흔들어 놓는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이런 어떤 느낌을 준다는 거죠. 뻔하게 생각했던 거를 완전 낯설게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되게 당연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들을 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렇죠. 그런 힘이 있구나. 그 요즘 왜 네. 유행하는 그 짧은 시 쓰는 누구 있잖아요. 하상욱. 하상욱 씨. 네. 저 글씨 너무 좋아요. 그 사람 시가 대체로 보면 약간 우리가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맞아. 약간 뒤통수를 치는 맞아요, 맞아. 뭐 그런 느낌 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낯설게 해가지고 우리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게 당연한 거냐. 그러니까 요거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정지용이 백록담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네. 백록담. 한라산 백록담을 네, 얻으면서 네. 그 부분 중에 요거 비슷한 게 있어요. 소가 송아지를 낳고 너무 혼이 나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송아지가 혼자 남았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송아지는 말을 보고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매달렸다.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송아지가 지금 엄마가 없으니까 다른 지하고 다른 짐승 말을 보고도 매달리고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매달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시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새끼들도 내가 만약에 사라지고 우리 집 사람이 사라지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그러니까 이 다른 모색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지금 부모가 되고 나서 공포감이 있잖아요. 혹시나 내가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애를 두고 죽고 이런 것들을 이 동물을 통해서 딱 다시 한번 인간에게도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 정지용 시인이 이 시를 쓸 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한 40, 50이 안 되는 때잖아요. 되게 불안한 거죠. 애를 두고 내가 떠난 다음에 이 애들은 정말 모색이 다른 누구에게 맡길 것을 내가 두려워서 울었다. 이런 뭔가 짐승과 이런 걸 통해서 인간에게도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 감정들을 호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연결이 되잖아요. 노예 상인들이 흑인들은 가족관념 위반해가지고 쟤들은 애 낳는 기계고 흑인 여자들은 쟤들은 가족도 몰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시가 딱 강력하게 반박을 해주잖아요. 짐승들도 이런데 어미를 찾고 울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으로서 노예를 그 가족을 떼어가지고 분리를 하냐. 그건 정말 짐승만도 못한 행동이다. 이런 거를 바로 이 시가 한 방에 그냥 그걸 까발려 주는 거죠. 이 논리가 뭐 왜 흑인 그 노예가 되면 안 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흑인 노예에 대한 뭐 책 한 권짜리 두 권짜리도 필요 없는 거죠. 딱 이 시를 딱 들이대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말이라든지 이런 백록담 시만 들이대도 이 짐승도 이런 판에 짐승도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이 척은하고 우리가 척은지심 연민이 드는데 사람을 갈라놓고 사람을 사고 팔고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 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 좋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런 느낌들을 우리 인지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게 좀 크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지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는 즐거움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적으로도 그냥 막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은 그런 거 말고 정말 머리를 딱 얻어맞은 것처럼 강력하게 각인되는 네. 뭐 그런 효과가 이제 있다는 거죠. 지적 쾌락.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때, 그렇죠. 지적 쾌락이죠. 네. 나 오늘 한 건 했지. 쉬어 이제. 앞에 거 다 잊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걸 사실 시를 쓰면서 요즘 왜 이제 문학으로도 이제 정신 심리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시를 쓰고 이런 것 자체가 이 본인들의 어떤 그 꽉 막히고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을 풀어주는 데도 이 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 글을 쓴다라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시는 사실 누구나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 시를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즉석시 우리 정민여님의 즉석시가 여러분의 지적 통쾌함을 드릴 겁니다. 와, 기대됩니다, 우리 정민여님. 누구나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어떤 주제를 택하실지는 어떻게 미리 얘기합니까? 아니면 바로 그냥 글로 갈까요? 나한테 왜 이래요? 짧게 써도 되니까, 우리 정민여님. 그럼 제가 그럼 먼저 쓰겠습니다. 시를 쓴다고요? 네. 진짜? 제목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를 두드린다. 미쳤나? 왜? 다시 할게. 지금 할 말이. 이 시가 생각보다 쓰기 어렵네. 어려워요. 시어 어려워.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또 쉽게 쓰자면 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뭐 이렇게
백화점 무슨 교실이나 아니면 구청 뭐 동사무소 같은 데서 하는 뭐 시 무슨 저 강좌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 이제 할머니들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시를 보면 정말 아주 심플해요. 심플하고 자신들이 그냥 살았던 얘기 아니면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 얘네들을 그냥 편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강아지한테 뭐 덕구야 미안하다. 오늘 아침 먹은 거는 어제 먹으렸다가 뭐 쉬어서 못 먹었던 거였단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밥 줄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네. 그게 시가 된 거지. 네. 재작년인가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백세 네. 그 할머니 시인이 쓴 네, 네. 이런 시인 거예요. 아, 진짜요? 맞죠, 그게? 네, 그때 뭐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생활에 어떤 일어나는. 네. 그 할머니의 시를 보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네. 물론 뭐 모르겠어요. 문학적 깊이라는 걸 뭐 객관할 수는 없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또 굉장히 재밌어 했었어요. 네.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했겠구나. 뭐 이런 느낌? 아, 괜찮다. 우리도 다시 약간 이 시의 부흥을 좀 일으켜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막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그렇죠. 그런 시를 꼭 시집을 내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시를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할 말이 있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보니까 뭐 이렇게 시간대 왜냐면 아까 나한테 시 이거 하라고 시한 뒤로 나 멘붕이 찾아왔단 말이야. 아, 그래요? 지금. 왜 나한테 시를 지으라고 했어. 자, 여하튼 그래서 하라고 계속 하세요. 우리 요건 뭐 잠깐 아니 뭐 네. 딴 길로 빠졌습니다만. 왜 이제 시를 읽는 게 좋냐라고 할 때 요즘 뭐 진짜 SNS 하면서 그 창작가 비평사에서 그 시 앱을 만들었거든요. 시 앱이 있어요? 예, 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유료거든요. 네. 돈을 내야 돼요. 네. 근데도 6개월 만에 한 20만 명이 가입을 했대요. 시 앱은 뭐예요? 시를 보는 보내주는 거예요? 거죠.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장비에 갖고 있는 시집에 시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는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20, 30대가 거의 다예요. 오히려 지금 시하고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집단이 연령대가 오히려 그런 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시 짧고 뭔가 표현이 강렬하고 함축적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요즘 SNS 트렌드하고 딱 맞물려 맞아가니까 오히려 시가 다시 요즘 좀 읽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트위터 같은 경우가 글자 수가 제한이 있잖아요. 네. 이제 글자 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짧은 글 안에 나의 생각을 담아야 되고 그리고 네. 그 담은 생각이 누군가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함축적으로 쓰면서 좀 매력 있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글의 길이가 짧다 보니까 사고가 그렇게 긴 어떤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좀 짧게 이렇게 좀 하는 연습들을 하는 거죠. 아, 그거 진짜 도움 되는 것 같아요. 그 SNS 하다 보면은 글 자체가 막 길면은 보기 싫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센스 있게 잘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있어. 천재들 있어. 딱 그런 거 보면은 재밌어. 그리고 걔의 어떤 SNS를 자주 가게 되고 그 글을 보면서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팬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이 얘기도 안 들으실래요? 이 얘기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좋아요. 예. 근데 내 동생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정민이 형. 이게 공유한다는 거죠, 사실은. 서로가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를 통해서 공유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라고 누구요?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러시아 사람이죠? 아니요, 오스트리아. 뭐 그 사람한테 국적이 큰 의미는 없는데. 이반이 들어가면 다 러시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까지 들어갔는데 이반 이반 뭐지? 이반 일리치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 카톨릭 이제 사실 성직자였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류를 구원할 공생의 세 가지 도구가 있다 이거죠. 공생의 세 가지 도구. 뭐냐? 도서관과 자전거와 시다 이거예요. 도서관, 자전거, 시. 이게 바로 인류를 구원할 공생의 세 가지 도구다. 왜요? 다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게 파괴되지 안 나잖아요. 않고. 파괴되지 않고 계속 넓힐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 시의 가장 어떻게 보면 본질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아리스토텔레스 나왔다 이제. 드디어 나왔다. 우리 이제 방송의 이제 본질이야 이제.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플라톤 철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서양 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각주다. 아,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모든 문학 이론에 거기서부터 다 나왔다는 거죠. 서양의 모든 문학 이론은 그 시학에 대한 각주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이 시학이라는 게 우리가 시에 대한 이론이 아니고요. 사실상 문학 이론이에요. 문학 이론. 아, 시학이? 예, 시학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시가 들어가서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거기서는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카타르시스 나오고 그리스 비극 뭐 네네.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모방, 미메시스. 이제 예술은 자연을 모방한 거다.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시에 관련돼 가지고 딱 하나의 어떤 특징적인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딱 시를 말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은유예요. 은유. 메타포라는 은유. 거. 네, 메타포. 이게 핵심입니다. 메타포.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은유라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못 배우고 천재의 징표다. 은유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물의 유사성을 잘 들여다본다는 거죠. 아, 그치. 그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비판을 또 많이 받죠. 모든 사람은 그 타고난 은유 능력을 갖고 있는데 천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은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모든 원리가 되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항상 사물과 사물을 끌어서 말을 하잖아요. 비유를 해도 그렇고 세월이 흘렀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시간이 지나갔다. 이거 다 은유가 들어간 거예요. 지나갔다. 시간이 어떻게 우리가 지나간지 알죠? 물처럼 지나갔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거 다 비유를 쓰고 은유를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말 자체가 은유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은유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모든 인간의 말을 자체가 은유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은유가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런 시가 있거든요. 예전에 김종철 시인이 이런 건데 늙은 호박이 나를 보면 웃는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친근감을 느끼는 거죠. 아, 세월이 그래요? 지나가면서 지금 늙어간 내 자신하고 비하하는 저 늙은 바람에. 호박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서로 통한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은유라는 게 시가 왜 위대하냐면 네. 호박과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호박과 나 사이에 뭔가 서로 내재하고 있는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관계를 시는 딱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늙은 호박, 나, 늙어가는 나. 그래서 이제 이 세월의 연륜이 쌓아가지고 호박이 오히려 늙은 호박일수록 약이 되잖아요. 늙어가면서 나의 어떤 이런 푸근한 마음들, 넓어지는 마음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유라는 것은 정말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에 떨어진 거리만큼이나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이어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가 가진 마술이다 이거죠. 그래, 그리고 은유가 잘 된 걸 들으면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아요. 맞아, 맞아, 맞아. 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감탄을 나도 모르게 하면서 기억에도 잘 남고 써먹기도 좋고. 그렇지. 꼭 써먹잖아요, 또 나중에. 그러니까 모든 추상어도 사실은 은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해한다는 말 참 힘들잖아요. 이해한다? 어떤 말들을 이해했다, 알아먹었다 이런 게. 근데 알아먹었다 다 은유죠, 그죠? 먹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먹었다? 예, 알아먹었다 이러잖아요. 아, 좀 알아들어 처먹어, 엄마. 처먹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못 알아 처먹냐? 네. 아, 요게 이제 은유인 거군요. 아니 왜냐면 욕한 영어에서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아, 은유, 그렇죠. 은유. 그것도 은유죠. 근데 네. 우리가 대표적인 게 영어에서 우리 IC 하잖아요. 내가 알겠다 할 때 IC 하잖아요. 아, 본다는 거에 나온 거잖아요. 아, 그러네. 그게 그러니까 다 은유예요. 이 본다라는 것들. 본다는 행위에서 IC 이해한다라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이씨. 모든 게 다 은유예요. 아, 은유. 자, 그럼 우리 정민현님의 기가 막힌 은유 하나 또 들어볼게요. 아니야, 왜 그래 오늘 널 괴롭히고 싶어. 나 오늘 힘들어 지금 2시간 운전하고 와가지고. 그런 말 할 때도 그냥 나 힘들어. 2시간 운전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이거를 말고. 은유를 은유를 써야 하라는 돼? 거죠. 예. 어떻게 써야 되지? 나 쌀 것 같아. 돌았나 오늘 진짜. 아니 힘들어 똥 쌀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싸긴 뭘 싸요 자꾸. 그냥 녹초가 됐다. 뭐 이렇게 하면 돼. 녹은 초처럼 촛물이 흐물흐물이지 아 않습니까? 그런 건 녹초가 너무 됐다. 식상하지.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안 식상하죠. 나. 이제 아, 은유가 너무 범상해지면. 아, 은유가 근데 반복되면 식상해. 많이 쓰면 그렇죠. 식상해요. 녹초가 바로 그런 건데. 근데 원래 녹초가 예, 양초가 녹아 녹은 양초예요? 예, 그 흐물흐물해진 게 녹초인 거예요. 내 몸이 피곤하다는 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녹초가 됐다는 거. 아, 그래요? 그건 네. 몰랐네. 네. 난 녹초가 이게 주저앉은 무슨 풀 같은 느낌인 줄 알았어요. 양초가 불 주저앉아요. 정신 차려, 정민이 형. 아니라고 했어. 그거. 일부에 끝낸다고 했다.
그만 좀 주저앉히고 빨리 일으켜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파김치가 됐다. 파김치 됐다. 네, 그거 완전히 다 주저앉았다. 이런 걸 뜻했어요. 아, 이런 걸 되게 연구하면 막 치매 예방에도 좋을 것 같아. 새로운 그런 좀 은유들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도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사고하는데 조금 더 유연해지기도 하고 좀 민첩해지기도 하겠군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행어를 만들 때도 이 은유를 잘 쓰는 사람들이 좋잖아요. 유행어. 네. 귀에 쳐 박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귓구녕에 가끔 이제 군대에서 귓구녕에 총알 박았냐? 총알은 안 쓰고요. 가끔 이제 조금 그 은유를 쓰는 거죠. 다른 걸 써요. 거기다가도 박았다고요? 아니 이게 그 신조를 잘 만든 사람들은 은유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고 최근에 권력할 때 문고리란 말 쓰죠. 문고리 권력. 아, 그렇지. 바로 그런 그렇지. 것들. 문고리라는 구체적인 데서 그 은유를 하는 거잖아요. 권력이 그래. 그런 거 괜찮네. 신복 이런 말은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럴 때 문고리다. 그거를 누가 먼저 썼죠? 그건 모르죠. 언론에서 쓴 건가? 문고리.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가 있었나? 아니 근데 그건 아마 그 이른바 뭐 정치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하여튼 여의도 그 동네에서 쓰던 용어였을 것 같아요. 문고리는. 예. 그러니까 그런 조 능력이 뛰어나려면 이 은유를 잘해야 되는 거죠. 메타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은유를 잘하는 그 거죠. 박지원 대표가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들 중에 그런 분들 좀 많죠. 진짜. 예전에 그 JP가 잘했고. 그렇죠. 그죠. JP 좀 잘했죠. 잘했죠. JP랑 박 누구 있잖아요. 네, 있죠. 네. 성추행. 네, 박희태. 그 양반도 그거 잘하기로 유명했었죠. 잘했죠. 네.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은유 능력이 발달인 사람들. 그러니까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잘 끌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제가 보면 불금쇼 보면 광고를 듣다 보면 은유를 기가 막히게 쓴다. 뭐 아침마다 저희 집 화장실에 동물원으로 변해요. 원숭이들이 찾아와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광고. 그거 누가 쓰는 거예요? 광고. 그게 이제 관계자들이? 아니죠. 그건 이제 그때 얘기하다가 즉석에서 나온 건데 그게 이제 무슨 광고였냐면 변 잘 보게 해주는 무슨 제품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우기가 그랬지. 아침마다 내가 이제 바나나 똥을 싸게 해준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나나도 일종의 은유인 거죠. 그렇지. 했더니 이제 우기가 그래서 우리 집 화장실에 맨날 아침마다 원숭이들이 이렇게 몰려온다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은유의 능력이 우기가 잘하지. 우기가 잘하죠. 우기가 잘하지 그거를. 그러니까 개그맨이나 이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그걸 잘하는 거죠. 맞아. 전형도한 걸 가지고 끌어와야지 이게 사람들이 새로운 이제 유행을 만드는 능력이라든지 바로 그런 능력이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그 은유라는 키워드가 핵심이군요. 그렇죠. 아니 제가 보면 이 시에 관해서는 그 은유라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 그게 결국은 아까 말한 1급의 지성들, 1급의 어떤 두뇌가 되려면 바로 이 시에 있어 가지고 은유를 잘 구사하면 그럼 최고 천재력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어디서 은유 하나 좀 괜찮은 거 하나 한 다음에 애들이 좀 별로 평가가 좀 안 좋다 싶을 때는 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나온 얘기야. 이렇게 이제 써먹으면 되겠군요. 네. 그렇죠. 모르겠다. 갑자기 고등학교 때 그 시할 때 은유법, 비유법 요게 이 두 차이가 뭘까 이거 관련해서 되게 많아. 아니 은유 비유법인 게 아니라 직유, 대유. 그래 맞아. 그게 이제 다 이제 비유. 그건 다 비유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은유, 직유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은유, 직유, 환유, 제유, 대유 뭐 이렇게. 역시 공부 열심히 하면 달라. 은유는 은근하게 비유하는 거야. 아니, A는 B다라고 하는 거죠. 은유는. 야 은근하게라. 은밀하게 비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숨어 있는 걸 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A는 B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호수요. 뭐지? 내 마음이 왜 호수지? 그게 은유법의 은유죠. 대표적인 그거죠. 내 마음은 호수다. 맞아. 배웠어. 그리고 직유는 찾아오 뭐 이렇게잖아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직유는 뭐예요? 뭐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처럼 같이. 뭐 일종의 바위처럼 굳센 마음 뭐 이런 걸 다 직유죠. 그게 직유. 그다음에 환유는 환유가 이제 크게 이제 제유와 대유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가지 말까? 제유는 뭐 예를 들어 오늘 술을 한 잔 마시고 싶은 거를 오늘 우리 한 잔 할까? 이런 거 잔으로 이제 그거 하나로 술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고 대유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요즘은 좀 그래. 민족의 상징할 때 우리가 뭐 태극기 같은 게 하면 그게 예를 들어 애국의 상징한다. 아, 대신해서 태극. 뭔가. 아, 그쪽이세요? 정박님? 태극기 부대예요? 하필이면 그게 생각나시네. 촛불도 있었는데. 그렇죠. 촛불. 그렇지. 굳이 태극기가 나오네.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제 태극 낭자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아, 거기 그럼 한반도기 쓰신 거 반대하신다? 아니 그게 아니고 태극기를 써야 된다. 아니, 그 낭자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다 좀 위험한 말입니다. 낭자? 낭자라고 하잖아요. 태극 낭자 이러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태극 낭자군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낭자군이라는 게 본래 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이 여성들 있잖아요. 일본의 여성들을 이 일본 사람들이 좀 야만적인 사람들이 자기 딸이라든지 경제가 어려울 때 팔아먹잖아요. 인신매매로. 20세기 초반까지도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외국에 나가지고 이제 몸 파는 여자들을 낭자군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사실 낭자군 이런 말도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낭자가 그런 뜻인 거예요? 낭자는 그런 뜻이 자체는 아닌데 낭자군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들어갈 때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 좀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뭐 환유대유, 뭐 지규, 뭐 많죠. 은유. 이 정도만 알아도 되겠네. 그것도 알레고리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우의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알레고리? 아, 그 나중에 또 이제 이것도 일종의 전체적으로 메타포라고 보시면 되죠. 비유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요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 메타포. 네, 메타포. 비유. 은유라고 다 하셔도 됩니다. 그냥. 네네네. 아, 시는 은유예요. 은유의 문학입니다. 시가. 네. 이제 시 끝났어요? 어떻게 그만해요? 이제 어떻게? 이제 뭐 김소월가 이제 김소월 얘기해야죠. 김소월은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 맞아. 김소월과 정지용이 한국 시의 이제 식민지 시대 근대 보통 우리가 시가 시작됐다고 한다면 한국 시의 어머니가 김소월, 아버지가 정지용, 아버지가 정지용이 그리고 일제시대 마지막을 장식한 이제 시인이 윤동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버지, 어머니 여기는 뭐 사생아? 거의 그 마지막으로 이제 죽은 자식이 돼버렸잖아요. 죽은 아들이 돼버렸죠. 죽은 아들. 정지용이 아버지, 김소월이 어머니. 네. 김소월이 어머니인 이유는 서정적이야 시가. 한스럽지. 다 맞네요. 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허무하죠, 그죠? 네. 정지용은 강력해. 정지용. 시 언어가 아니 강하지는 않고 그건 아니고 딱딱한가? 모던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세련됐다는 의미에서. 모던 시인 정지용. 모던 시인 정지용. 윤동주는 사랑스러워? 윤동주는 진짜 사실 윤동주 시인은 정지용의 영향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지용 시인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애초에 일본 유학도 리쿄 대학을 갔다가 정지용 시인이 졸업한 도시사 대학, 동지사 대학인데 미션 스쿨이에요. 그쪽으로 옮겨갈 만큼 정말 정지용을 좋아했고 해방 이후에 이 윤동주 시임이 나왔을 때 정지용이 그 발문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동지 썼다 꽃 같은 청년을 얼음장 밑에 잉어 같은 이 청년을 일본 놈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할 만큼 정지용도 좋아했고 참 이렇게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도 그래도 좀 모던한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그냥 정지용 영향을 많이 받았죠. 윤동주 시인의 시가 뭐 있죠? 우리 정민녀님? 별에는 밤. 좋은데 오늘. 별에는 밤. 별에는 밤. 별에는 밤의 첫 구절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죠? 근데 저 잠깐 헷갈리는 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있죠. 그게 시집 제목이죠. 그게 시집 제목이에요? 네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이제 제목이고 보통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서시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통 하는 게 이제 서시죠. 집에 가시. 항상 여기 슬슬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이제 그 시 자체는 제가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것 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집 이름이 그냥 시집 이름이 이제 그것도 너무 멋있어. 그 시집 이름도. 그게 바로 근데 사실은 이 정지용이 가장 많이 다룬 주제가 바람과 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정주의 윤동주의 이 시 자체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끼친 거죠, 사실은. 뭐 윤동주 서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윤동주 씨는 참 비극적으로 생을 이제 마감하지 않습니까?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돼 가지고 영화도 나왔지만 작년이 이제 100주년이었죠. 그 탄생 100주년이었는데 그 후쿠오카의 감옥에서 옥살을 한 거죠. 그 동주라는 영화 나오죠. 그렇죠. 그 영화가 이제 감독이 누구였죠? 돈가스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왕의 남자 감독이죠. 그렇죠. 이준익 감독. 예.
재밌었죠, 영화? 예, 보셨어요? 예, 극장 가서 동주? 봤습니다. 예, 괜찮다고 하던데 영화가. 예. 근데 흑백으로 쭉 만들어졌는데 이제 초점을 윤동주하고 송몽규하고 두 분에다가 비중을 뭐 거의 동등하게 다뤄서 예, 그래서 제목은 동주인데 송몽규라는 분을 또 새로 발견하게 될 누구죠, 그 사람은? 같이 이제 고향 친구인데 같이 독립운동도 했었었고 같이 죽어요. 거기 윤동주랑 같이 이제 주사를 맞고 예, 생체 실험 당해서 같이. 생체 실험 당했던가 참. 예.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바로 윤동주 시인의 친구가 그 문익환 목사님, 배우 문성근의 아버지, 같은 학교 동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윤동주에 대한 마음의 빚을 크게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죠. 빚을. 그리고 바로 윤동주의 육촌 동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대중 가수가 윤복희? 있잖아요. 알아. 저기 윤복희 아니고. 윤복희 아니에요? 통기타 가수. 윤영주.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윤영주. 예, 육촌 동생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본래 거기도 대학도 후배였어요. 애초에 연세대학 의대를 다니다가 이 사람이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면서 결국 경희대로 옮겨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윤동주도 본래 연희 전문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실 윤동주가 이 시집이 나오게 된 게 아주 극적이거든요. 네. 본래 시집을 세 부를 찍었어요, 자기가. 네. 연희 전문 졸업하고 일본 가기 전. 근데 이 시집 세 부를 맡기가 한 부는 선생에게 자기 은사에게 줬거든요. 이양하 선생이라고. 혹시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필 나무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죠? 나무요? 예. 나무라는 수필을 쓴 이양하라고 있거든요. 나무는 푸르르다 이렇게 시작하는. 아니 나무는 덕이 있다 뭐 이런.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양하 선생한테 줬고, 근데 이양하 선생이 출판하려니까 이거 위험하다.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이양하 선생이 하나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하나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한 부를 자기가 좋아했던 정병욱이라는 후배에게 줘요. 정병욱? 정병욱. 나중에 서울대 국문과 교수를 하신 분인데. 소설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 썼으면 어떡할래요, 정병이. 아니, 뭐, 하나라도 썼으면 너 가만히 있어. 정을병 씨하고 좀 헷갈린 거 아닌가 싶은데. 정을병 소설가. 너무 창피해. 아니, 뭐. 괜찮아. 이게 지금 괜찮아. 오히려 더 욕먹고 관심 받을 수 있어요. 네. 정병호. 근데 사실 그랬는데 문제가 이양하 선생도 여러 가지 하면서 이 분실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윤동주는 당연히 일본에 잡혀가면서 이게 일제에 잡혀가면서 분실됐어요. 그럼 이 책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 후배 정병욱이 이 원고를 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요. 이 사람도 1944년 학병으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요. 이 원고를 반드시 보관을 잘 해놨다가 이건 진짜 좋은 시기라.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당시 전라남도 광양에서 일종의 그 양조장 같은 걸 했는데 양조장 타고 있는데 그 지하에 그 몰래 보관해놓은 거예요. 지하 창고에. 그래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정병욱이 결국 일제 이제 해방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자기 이제 알고 보니까 윤동주 자기 선배는 옥살을 했고 또 이양하 선생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없고 정말 기적적으로 그 원고가 남아가지고 그래서 출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게 없었다면 우리 한국 현대시는 좀 더 초라해졌을 거고. 그래, 그치.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우연과 필연이 빚어낸 진짜 참 기가 막힌 참 인연이었죠. 그래도 지금도 그 광양에 그래서 전라남도 광양에 정병욱 그 그쪽 집이 윤동주 기념관이에요. 진짜요? 그 원고가 이제 거기서 났고 이래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죠. 정말 윤동주 선생은 태어난 건 만주 길림성 용정인데 그 기념관은 이렇게 있는 거죠. 참 역사가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필연이라고 봐요. 네. 그때의 우리의 운명이 우리에게 우연이란 다리를 놓아줘서 필연으로 다가온 겁니다. 네. 어때, 좀 시적이었어? 네. 너무 진부해, 표현이. 반짝반짝한 걸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김소월, 그렇죠. 정지용, 윤동주. 네. 김소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실 뭐 국민 시인으로 부르잖아요. 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노래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시. 마야. 근데 가장 좋은 시가 있잖아요. 김소월 시는 이런 이제 이 노래 진달래꽃도 있고 그 엄마야 누나야. 엄마야 누나야 강남 가자. 한강 살고 싶다 진짜. 강변 이거 되게 슬픈 노래다. 왜요? 강변에 못 산 우리들에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뭐 뭡니까? 들에는 반짝이는 은모래빛. 은모래빛. 네.
뒤에는 갈리페 노래. 갈리페 노래.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의 누나 강변살자. 네. 이게 딱 진짜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가장 어필하는 게 엄마라는 게 우리가 가장 친한 어휘잖아요. 그렇죠. 누나도 마찬가지 모성적인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시의 어머니라고 했던 게 가장 친숙한 어휘를 사용한다는 거죠. 김소율의 시는 한 500 정도 단어밖에 없어요. 근데도 모든 걸 다 포함해. 그래요? 네. 단어를 이렇게 막 아주 어려운 단어 안 쓰는군요. 기층 언어라고 하죠. 우리가 10살 이전에 배운 단어들. 그걸 가지고 잘 구사하니까 아주 친숙하게 느껴지고 정감이 가는 거죠. 10살 이전에 역겹단 말 들어봤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10살 이전에 들었니? 아니 그러니까 보기 역겹다 이런 말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본다 나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역겹다는 그 어감이 이렇지 않았나 보지. 그랬나? 그 시대에는. 여튼 굉장히 쉬운 말로 편한 말로 시를 쓰셨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친숙함을 주는 데다가 그때 사람들이 뭐 조선의 맥박, 조선의 마음 이런 말을 하지만 너무 관념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진달래꽃을 딱 보여주잖아요. 조국에 뭐 저 평안도 가도 피어 있고 저기 남쪽 남도에 가도 피어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진달래꽃 하면 우리 민족 이런 느낌을 구체적인 느낌을 주는 맞아요. 사실 우리 국화가 진달래가 돼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진달래야말로 정말 전국에 다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꽃인데 무궁화를 일제가 정해준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무궁화도 옛날에 많이 있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보통 무궁화는 담벼락 밑에 좀 많이 이제 심는 편이었고 진달래는 그냥 어디나 다 산이고 들이고 다 있는 애들이 이제 진달래였는데 그래서 이제 진달래가 더 적절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북한은 진달래죠, 그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달래 칠했는데. 국화가 진달래는 아닙니다. 진달래는 진달래 아닙니다. 다른 꽃입니다. 뭐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진달래는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요? 하여튼 진달래를 근데 많이 쓰긴 쓰죠. 그게 꽃파는 처녀 때문에 거기서 자꾸 꽃파는 처녀라는 이제 북한의 혁명 가극을 거기서 이제 꽃파는 처녀가 이제 진달래꽃 이런 팔았구나. 느낌을 준다 이래가지고 좀 우리한테 진달래꽃 하면 이거는 정복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진달래에 대한 컴플렉스가 약간 있었어요. 진달래 컴플렉스. 또 붉잖아요. 진달래가 붉다. 붉다라는 게 또 이게 공산주의,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네네. 여튼 그 진달래가 근데 어쨌든 북한이 약간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 진달래를.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스마트폰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름이 진달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갤럭시 아니면 뭐 아이폰 뭐 이러잖아. 거기 진달래 3 이렇게 나간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북한의 국화는 목란꽃이라고 하네요. 목란? 그래 맞아. 그래서 목란봉 뭐. 그럼 모란봉이잖아. 모란봉 꽃봉오리. 모란봉이랑 목란이랑 달라? 다르겠죠. 모란봉은 산 이름 아니에요? 그게 보통 이제 우리가 목란이 많이 피는 모란이 산이겠지. 이제 목단의 한자말이 이제 우리말 모란이다, 목단, 모란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식물의 분류학은 잘 몰라가지고 이름 부르는 잘 자신이 없네요. 네네네. 그래도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사실 근데 이 엄마의 누나에 보면 좀 친근한 말들도 쓰고 엄마의 누나의 강변살자가 처음하고 끝에 반복되니까 외우기도 쉽고 좀 청각적인 즐거움도 주잖아요. 근데 사실 강변이란 거는 살기는 안 좋은 데잖아요, 본래. 옛날에 강변이 있으면 홍수 나고 이러면 물 건너면 집 떠내려가잖아. 네. 살기는 안 좋잖아요. 모기도 많아. 그러니까. 근데 강변은 왜 살자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근데 이제 애 입장에서는 그 뭡니까 우리 떨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좋잖아요, 놀기 좋잖아요. 우리가 어린애 입장에서 노는 데잖아요. 그리고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가랑잎들 이런 노래가 부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애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 놀기 좋은 데가 집이 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뭐 다른 거 내 놀이터가 선택가 돼야 되잖아요. 놀이와 삶이 하나가 되는 이게 유토피아잖아요. 이런 것들의 어떤 느낌을 주지 않나. 우리 어릴 때 가장 좋아하는 게 모래장난, 흑장난, 강변에서 하고 이런 어떤 느낌 속에서 이런 어떤 이 노래가 가장 친숙하게 다가오고 김소월 같은 경우 바로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감성을 아주 잘 잡아내고 있는 거죠. 한용운은 여기 못 들어갑니까? 많이 한용운. 아니 한용운 시인은 아주 대단한 시인이죠. 네.
님의 침묵. 아, 님은 승무, 같습니다. 그렇지. 승무 있고. 그다음에 또 저 최남선인가 있잖아요. 최남선. 그 최남선은 이제 우리나라 신채시의 해액에서 소년에게. 네. 저는 처음에 태양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바다 해자예요. 아, 그래요? 써니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철석 촤 네네네. 뭐 그거잖아요. 근데 시중이었었어 옛날에. 그렇네. 한용운 시인 같은 경우는 당시에 보면 그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 보통 이제 김소월 시인이나 정지용 시인은 1902년생인데 한용운 시인은 1879년생이죠. 또 이분은 이제 불교계.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결혼을 이분도 3번 했나? 그랬죠. 한용운요? 네. 저 스님 아니에요? 그 스님인데 네. 처음에는 이제 그 14살에 출가하기 전에 결혼을 했고. 네. 14살에? 14살에 결혼을. 예전에 아주 그 충남 홍성 출신이잖아요. 네. 홍성에 참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김자진 거기도 홍성 출신. 김자진 장군. 네. 야, 14세 결혼했으면 뭐. 이분이 아주 대주주 집안 출신이었는데 토호였는데 집안이 많이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동학에 들어가요. 동학에. 네. 동학 농민운동. 네. 네. 그런데 이제 결국 많이 이제 몰락하고 그 이후에 이제 불교로 출가를 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다시 이분은 일종의 불교 근대화, 불교 유신론 해가지고 조선 불교 유신론에서 불교가 근대화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불교 사회주의자라는 말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불교가 본래 나누는 거다 이거죠. 무소유잖아요, 불교가. 초기 공산주의하고 많이 정신이 닿아 있다 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결국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비극적 세계관을 낳은 이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한용운.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말하면 좀 길어지는데요. 네네네. 예전에 우리가 한번 사마천 사기할 때 네. 이상적 삶을 살아가는 3가지 방식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상적 삶을 살아가는 3가지 방식 뭔지 모르죠? 나는 그거 안 나왔잖아. 아이, 이건 들어두면 좋아요. 뭐예요? 자, 혁명을 해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아예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방법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세상이 정하는 룰과 내가 꿈꾸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판타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그렇죠. 네. 맞죠 이거 세 개? 네. 오, 기억력 좋다. 이렇게 이 일당백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큰 그 정신적 윤택함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판타지에 많이 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 남자애들 그렇죠. 포르노 다 이게 판타지 아닙니까? 그런 판타지에 자꾸 빠지는 게 어찌 보면 뭐 어리석어 보이지만 어찌 보면 또 그게 현명한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한용운이 네. 이 어떤 지금 이제 그 비슷하게 그 세계관 중에 하나하고 비슷한 사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한용운 식민지 살아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추구하는 진실이 있고 세상은 거짓으로 그렇죠. 가득 차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맞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아까 2가지는 비슷해요. 정말 진실의 세계, 자아의 진실 세계로 은퇴를 하는 방법, 아니면 세상 행동으로 맞서는 방법. 그 나머지 세계가 뭐냐면 이걸 비극적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네. 뭐냐 하면 진실의 관점에서는 세상을 거부해요. 이 세상은 다 썩었어. 거부를 해야 돼요. 근데 살아가는 관점에서는 현실의 관점 수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바뀌느냐. 자, 이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에 신은 없다. 신이란 건 없다. 근데 우리가 그럼 신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신을 찾아가려면 이 세상 말고 다른 길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신은 그러면 과연 있기는 있는데 이 세상 말고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갈 수 없으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쨌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럼 신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바로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신은 있는 거다 이거죠. 신은 숨어 있다 이거죠. 이 타락한 세상에 신이 없다는 것 자체가 신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신은 타락한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 타락이기 때문에 신은 오히려 없다는 걸 통해서 없다. 신은 보여준다 이거 자기 자신을.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타락한 비극적 세계관인데요. 어렵다. 그러니까 바로 님의 침묵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만들어진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더럽고 이런 것을 봐도 신이 없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이 있다고요? 숨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이 숨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타락한 세상에 신이 없잖아요. 네. 신이 있다면 타락한 세상에 연출이 안 됐을 테니까.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인간은 결국 이제 신을 이루는 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진실을 찾는 사람이라면. 자,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타락한 세상 말고 신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길을 다른 세계를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럼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서 결국 신에 이르는 길을 우리는 찾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이 있다면 이 다른 세상은 만들어지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은 은퇴를 하고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은 오로지
없다는 걸로만 신이 있다는 존재가 확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공기가 없어서 숨을 못 쉬니까 그때서야 공기가 있었다라는 걸 뭐 안다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거하고는 조금 좀 이해가 안 다른데요. 가. 이거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네. 그러니까 정박님이 어떻게 청취자 퀴즈 한번 낼까 이거?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에게 우리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어렵다. 자, 우리 예전에 한번 네. 레비나스 이야기 한번 예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레비나스? 예전에 우리 그 곡성 이야기하면서 네네네네. 그때 그런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레비나스가 네. 우리가 이제 신에 우리가 이르는 길을 간다는 것은 역참 없는 그러니까 주막이 없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 네. 그런 이야기 한번 그때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신이 그러니까 아니 신이 있다면 왜 홀로코스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어떤 끔찍한 부정과 그렇죠, 비극이 그렇죠. 반복되느냐?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은 없다. 신은 없다 맞아요. 그럴 때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런 부정과 불의를 신이 일으켰냐고. 그는 인간이 일으킨 거 아니냐 이거죠. 인간이 만든 거니까 그는 신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그래서 신이 없다는 것, 신이 이걸 왜 응답하지 않았냐. 그는 지금 인간이 만든 거지 신이 한 게 아니다 이거죠. 뭐 그럴 수 네네. 있죠. 그것까지는 이해됩니다. 네네. 그게 신이 없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신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분명히 근데 우리가 타락했지만 우리가 타락했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양심이나 진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신이 뭔가 내한테 양심을 줬기 때문에 지금 양심을 타락했다고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제 반쯤 이해한 것 같아.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더럽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나에게 더럽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고 그게 신이다. 그게 신이 나에게 준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네네. 대신 이제 현실에선 도저히 신이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만 일어나기 때문에 네. 현실에는 없고 네. 어딘가에 은폐 숨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은 지금 현실에 없다는 걸 통해서만 신이 있다는 게 확인된다는 거죠. 이건 어쨌든 좀 쉽진 않네. 그 진짜 말씀대로 정민아도 플라톤의 이데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네. 이데아가 멀리 어쨌든 있는 것처럼 신도 거기에 있는 거라는 거지. 네. 너는 한 20% 이해한 것 같아. 아니야, 나 한 70 이해했어요. 70. 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가 한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바로 이 숨은 신이라는 개념이 리샹 골드만이 이제 프랑스에 당시 왕권이 강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법복 귀족이라는 계급이 있어요. 네. 그 귀족 계급들이 자기들이 이제 왕이 자기들을 지금까지 잘 이용해 먹다가 이제 버리는데 자기들이 지금 왕에게 완전히 경제적으로 예속돼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무력감들을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비극적 생활을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현실은 받아들이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대표인 사람이 파스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 유사한 사람이 바로 한용운이라는 거죠. 한용운의 뭐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용운이 님의 침묵이? 아니 그러니까 한용운의 구성 자체 한용운이 본래 토고 세력이었어요. 그 홍성 집안에서 아주 진짜 진짜 정말 그 집안이 어마어마한 유지. 집안이 유지인 거죠. 유지. 근데 그게 결국 조선의 몰락과 동시에 이게 깨진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뭡니까? 이게 뭔가 우리 민족 전체 자기 집안도 몰락하고 민족 전체가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나서야 되잖아요. 이거를 지금 구국을 하러 나서야 되는데 문제는 일제가 너무나 광대 이게 너무나 이게 뭐 어떻게 압도하기가 다가와요. 그럴 때 그 무력감 사이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할 거는 마땅치 않잖아요. 물론 독립운동 나오고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 나온 게 뭘까? 결국 님의 침묵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지금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현실을 살아가야 되고 근데 나의 어떤 진실은 도저히 이걸 수용할 수가 없고 이럴 때 결국은 나온 방식이 님의 침묵과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냐. 결국은 님은 침묵하고 있고 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님이라는 게 똑같이 지금처럼 님이 근데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님이라는 거 존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숨은 신처럼 님도 없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님이 올 거를 믿는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많이 와갔던. 시대에 있어서 어떤 약간 수동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런 무력감이 있고 내가 어떤 진실을 찾을 때는 이게 절대적으로 나가야 되고 이럴 때 이런 발생하는 게 뭐냐 비극적 세계관이 발생하는 거죠.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단 이 현실은 살아가는 건데 내가 진짜 그거 기원하는 어떤 님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바로 그게 이제 지금 이 비극적 세계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용운 시인은 조금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예외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요.
아주 단단한 사람인 거죠. 님은 같습니다인가? 네. 사랑하는 나이님이 같습니다. 님은 있어요. 그럼 되죠? 님 있는 걸로. 아 근데 시가 어렵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이게 설명이 그럼 좀 충분히 못된 것 같고요. 그러면 초반에 좀 이게 쉽게 접근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 어려워 지금. 시 괜히 했나 봐. 시라는 게 우리가 제일 짧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 네, 너무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왔어. 네, 이건 조금 우리가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정박님이 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서 쉬어가야 돼. 청취자분들도 사실 화장실도 다녀오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좀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으로 이거 꼼수 아닙니다. 이거 막 우리가 막 시간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길어졌어요. 우리도 짧게 하고 싶어. 네, 이건 좀 저도 허리 아프고. 하여튼 저희가 세 번째 시간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아요. 네, 일당백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